지금부터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데, 요거 필요 충분 조건은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둬야 돼. 자, 지금 여기 보면 P면 Q가 참일 때, 즉 P라면 반드시 Q가 됐을 때 그런 얘기야. 여러분들이 선을 한 개 더 그을 때는 어떨 때 더 그을 수 있다 그랬어? P면 Q가 참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근데 P라면 반드시 Q가 됐다는 의미가 선을 한 개 더 그어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P라면 반드시 Q가 성립했을 때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 역을 따진 건 아니고 P라면 반드시 Q였을 때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라면 반드시 Q가 되기 때문에 P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하다 그런 뜻이야. 충분하다. P라면 반드시 Q가 되니까.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역으로 Q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Q가 되려면 P가 필요해. 그래서 Q의 입장에서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의 입장에서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반대로 쓰기에 쉬워.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해. 지금 여러분들이 화살표가 Q 쪽을 향했기 때문에 P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P가 Q 쪽으로 총을 발사하면 Q가 총을 맞겠지.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 그래서 참고적으로 P의 입장에서는 총을 쏜다. 즉 P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충분 조건. 비슷하지. 그 다음에 반대로 Q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Q는 총을 맞았으니까 어떻게 돼? P를 흘리겠지. 그리고 Q는 P를 흘린다. P를 흘리기 때문에 필요 조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외우기도 하고. 어쨌든 참고적인 얘기고,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PQ 사이에 P라면 반드시 Q가 성립하고 Q라면 반드시 P가 성립한다. 이걸 또 다른 길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PQ 사이에 양쪽이 다 성립했을 때 양쪽으로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같이 합쳐져서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얘기냐면, P라면 반드시 Q가 되고 Q여도 반드시 P였을 때, 의미가 같을 때 그런 얘기야. 의미가 같을 때. 여기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기호를 다시 한번 잘 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돼?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이 용어의 수학적인 정의는 필요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둘 다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둘 다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용어를 정의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종류상으로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세 종류가 있는 건 맞지만,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 속에는 이 용어의 정의가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되고 둘 다 된다는 의미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전혀 별개가 아니고 이 말 속에는 둘 다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교재 밑에 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야. 필요 충분 조건의 의미는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 둘 다 된다는 의미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라면 반드시 Q였는데 Q라고 해서 P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명제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상태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틀린 건 아니지. 이 상태를 가장 정확히 표현한다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이게 정확하지만 이 상태를 갖다가 그냥 충분 조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틀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조심해야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Q라면 P이다 아래쪽이 성립했고 위쪽은 성립하지 않았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가장 정확히 얘기하면 P의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P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 정도로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그냥 약식으로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지. 자, 근데 양쪽이 다 성립했다 그러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건 맞지만 필요 충분 조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 이걸 이제 주의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히 이제 문제가 한 게 바로 3-1번 같은 경우야.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모의고사에도 잘 나오고 3-1번 예를 봐보자. PQ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지금 1번과 2번의 차이를 잘 봐야 돼. 1번은 P가 Q가 되기 위한 그냥 충분 조건인 거 그랬어. 충분 조건인 거. 그냥 충분 조건이라고 돼 있으면 뭐를 골라야 될까? 여러분들이 충분 조건 그러면 이 말 뜻은 충분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지. 필요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 없이 충분 조건이 되는가. 즉 위에 걸 보면 돼. 위에 거. 충분 조건 되는 거 맞지? 얘는 충분 조건이 안 돼. 얘는 충분 조건이 또 돼. 그래서 그냥 충분 조건, 특별한 얘기가 없이 그냥 충분 조건인 걸 골라라고 돼 있으면 1과 3을 다 골라야 돼. 근데 여기 밑에 것처럼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안 되는 거. 이걸 고르라고 돼 있으면 1번만 골라야 된다. 근데 앞으로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통상 충분 조건 그러면 그냥 이런 걸 고르기 쉽지만 그냥 약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지 정확한 정의가 충분 조건 그러면 둘 다 골라야 된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이런 문제를 자주 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기 문제. 그러면 1과 3을 둘 다 골라야 되는 게 중요한 얘기죠. 자, 여기 3번 보면 필요 조건인 거. P가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 거. 어느 걸까? 2, 3을 다 골라야 되겠지. 2, 3. 필요 조건인 건 밑에 화살표만 보면 돼. 밑에 화살표. 얘는 밑에 게 성립하지 않지만 이거랑 이거는 밑에 게 성립했지. 즉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랬을 때는 2번만 골라야 되고. 근데 이제 5번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그건 당연히 3번밖에 안 되지. 위에 1번이나 2번은 어느 한쪽만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 둘 다 되는 건 3번밖에 없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더 자주 쓰이는 거 몇 개 정도 연습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조건에 대한 얘기도 하고 1번은 여러분들이 명제가 참여되려면 반드시 성립하면 맞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다. AM과 BM이 같았다면 AB가 같은가. 그럼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양변을 M으로 나눠서 이렇게 된 거지. 근데 M이 0이면 나눌 수가 없지. 원래가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양변을 M으로 나눠야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 이건. 예를 들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 3 곱하기 0도 0이고 5 곱하기 0도 0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3과 5가 같은 것이 아니다. 당연히 안 되지. 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A, B가 같으며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는 뭐 0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연히 같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상태를 정확히 표현해보면 앞에 거는 뒤에 것이기에 필요 조건은 되고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피를 흘리지. 앞에 거는 뒤에 것이기에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필요 조건은 되고 충분 조건은 안 된다. 내가 이제 약식으로 필요 조건 앞에 거 입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거지만 정확한 용어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를 봐보자.
A가 B보다 크다면 제곱했을 때 큰가? 당연히 안 돼. 항상 명제는 이런 이제 발려 잡는 거를 또 이제 필요할 때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고, A가 B보다 컸다고 해서 제곱했을 때 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되지.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 A가 더 크지만 제곱했을 때는 대소가 역전되죠. 그렇다면 제곱했을 때 크다면 자기 자신이 큰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수차랑 짝수차 사이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양수라든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존재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경우냐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라고 하네. 마이너스 2 제곱했을 때는 4고 1을 제곱했을 때는 1이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죠. 즉 이거는 앞에 것이 뒤에 것이 그냥 무슨 요건인가? 정답은 아무 조건도 아니다. 항상 시험 나올 때 아무 조건도 아닌 것이 참 잘 나와. 대표적으로 아무 조건도 아닌 것 중에 하나야. 이거는 홀수차랑 짝수차를 연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지만, 똑같은 홀수차끼리는 어떻게 되긴 하면 생각을 해봐. A가 B보다 크다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세제곱해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홀수차는 마이너스야. 이런 거 고려한다면 A가 B보다 크다면 세제곱했을 때도 당연히 크게 돼 있다. 똑같은 홀수차끼리는 양쪽 다 성립하게 돼 있다. 안 되는 예를 생각해봐. 없잖아. 그지? 실제로 항상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앞에 것이 뒤에 것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충분 조건도 되고, 위에 걸 딱 봤을 때 충분 조건도 되고, 밑에 걸 보면 필요 조건도 된다. 둘 다 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 4번은 루트 x제곱이 마이너스 x. 여러분들이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랑 같아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을 땐 반대로 나온다. 근데 그걸 좀 정확히 알아둬야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왔다고 해서 x가 0보다 작으냐? 이거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은 안 되는 반례가 한 개밖에 없어. 언제? x가 0일 때만 반례지. 이렇게 반례가 한 개밖에 없는 걸 잘 잡아야 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x라면 x가 0보다 작으냐? 안 되지. 0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자가 한 개만이라도 있으면 잘못된 거지. 반드시 돼야 맞는 거니까. 근데 역으로 0보다 작았다면 저쪽은 당연히 되겠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가야 돼. 즉,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앞에 거 입장에서. 뒤에 거 입장에서 이게 반대가 되지. 자, 다시 한번 해봐. 앞에 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뒤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누구 입장에서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 그러면 이거는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해하고 5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명제 같은 게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더했을 때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야? 적어도 한계가 1보다 크다는 얘기지. 더했을 때 2보다 크다면 둘 중에서 적어도 한계는 1보다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맞는 거지. 그지? 당연히 맞는 거야. 어느 한계만이라도 적어도 한계는 1보다 커야지. 둘 다 1보다 클 수도 있지. 적어 단계가 1보다 크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걸 판단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대우를 써가지고 생각하는 건 좋은 책상이야. 대우. 이거이면 이거에 대해 대우가 뭐야? 이거이면 이거이다. 결론을 부정하면 P이면 Q에 대해 대우. 밑에 건 나중에 생각하고, P이면 Q에 대해 대우가 not Q이면 not P이다. 부정으로 바꾸면, 이걸 부정으로 바꿔보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그리고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더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한 얘기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끼리 더했을 때는 당연히 2보다 작거나 같잖아. 당연하지. 내가 그래 아예 등을 이렇게 붙인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참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맞으니까 이게 바로 대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도 맞겠지. 잘 생각해봐.
P이면 Q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물론 좌우는 내가 바꿨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역으로 이번에 또 이쪽 입장에서 따져보자.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다.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야. 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1보다 크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판단할 때 그냥 딱 봤을 때 판단이 잘 안 되면 우리말로 이해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야. 적어도 하나가 1보다 크다 그런 얘기잖아. 적어도 단계가 1보다 크다. 그럼 이해하기 쉽지. 근데 적어도 단계가 1보다 컸다고 해서 더했을 때 2보다 커? 궤변이지. 안 되지? 한 개는 1보다 크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한 개가 마이너스여도 되는데 그럼 당연히 안 되지. 물론 요거도 또 대우를 따질 수도 있는데 이 얘기가 좀 복잡하지. 그래서 여기 써는데 또 쓰면 복잡하니까 그 정도로 판단해도 충분하지. 6번은 더했을 때 2보다 크다면 더한 게 2보다 크려면 반드시 둘 다 1보다 커? 말도 안 되지? 어느 한 개가 1보다 작아도 더했을 때 2보다 크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발레를 들어봐도 되지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둘 다 1보다 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1보다 안 큰 거 잡아놔도 이런 거 발레를 들어도 되고 콤모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둘 다 1보다 크면 더했을 때 2보다 크냐? 당연한 얘기지. 자,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실수를 제곱했을 때랑 절대값은 의미가 같지? 성질이 똑같아. 얘도 0 이상. 이것도 항상 0 이상이고 절대값도 항상 0 이상이다. 거의 비슷하지, 그죠? 기본 성질들이. 그러면 이 모양을 보면 이거도 0 이상. 이거도 0 이상인데 0 이상인 거를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다.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인데 마이너스가 결코 될 수 없지. 각각이 0 이상인데 0 이상인 걸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야. 그럼 어떻게 돼? 반드시 둘 다 0 돼야 되지. 계속 나왔지. 당연히 돼야 돼. 요건 어떻게 돼? A도 0, B도 0이면 0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0. 당연히 0이지. 당연히 성립한다. 자, 8번도 요건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쪽이 과연 되겠는가? 요건 여러분들이 된다 그랬지? 앞에서 우리가 참거짓 판정하는 연습할 때 얘기했던 거고. 근데 이게 참 판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원래가. 자,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게 방법인데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쉽지가 않아. A-2분의 B의 제곱.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듯이. 원래 완전 제곱이 되려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남아있는 걸 가감해주면 얘는 4분의 B 제곱이니까 여기다 B 제곱이니까 뭐가 돼? B 제곱에다가 빼주면 4분의 3 B 제곱.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상은 이거나 똑같은 상태야. 얘도 실수 제곱이고 어차피 4분의 3은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도 실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전체가 0 이상인 거 맞잖아. 그러면 실수 제곱 플러스 실수 제곱이나 내용상 마찬가지다.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0 되려면 각각 0 돼야지. A-2분의 B도 0이어야 되고 이 식에서 이 식이 0이 되려면 B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B가 0이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B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A도 0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필요 충분조건인데 이런 문장은 판정이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3-3번에 3번이나 4번 같은 문장 봐보자. 여기 보면 X랑 Y가 둘 다 0보다 크면 둘 다 0보다 크다면 더했을 때 0보다 크고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실수라고 전제가 돼 있는 거지. X, Y가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각각이 양수라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당연한 얘기지. 근데 지금은 실수라는 전제가 돼 있으니까 역도 당연히 성립할 거다. 자, 여기 왜 성립하나 어떻게 따지나 봐보죠. 더했을 때도 양수고 곱했을 때도 양수야. 그럼 왜 맞느냐면 곱했을 때 양수라는 얘기니까 일단은 두 개가 같은 거란 얘기지.
x랑 y를 곱했을 때 양수라는 얘기가 같은 뭐라는 얘기인데. 근데 같은 부호끼리 더했을 때도 양수니까 각각이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같은 뭐라는 얘기잖아. 같은 부호. 그럼 같은 부호끼리 더했을 때 양수니까 각각이 양수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한데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이런 것들이야. 실수라는 보장이 돼 있으니까 실수라고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데 실수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이 근데 대부분이 원래가 이제 실수였을 때 따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함정을 파서 내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것들이 낚이지 않게 조심해야지. 실수는 조건이 없어. 그럼 x, y가 양수라면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니까 당연한데 여기 어떻게 될까 봐보자. 더했을 때 양수, 곱했을 때 양수인데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없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처음으로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다. 실수라는 보장이 없어. 그럼 틀린 얘기지. 간단하게 x가 2 플러스 i, y가 2 마이너스 i라고 한다면 두 개 더하면 뭔데? 더했을 땐 4지 4. 곱했을 땐 뭐야? 켈레복수기로 곱했을 땐 5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저기 계산할 수 있겠지? 두 개 곱했을 때는 뭐 이제 켈레복수기로 곱해주는 게 공식이 있어 원래가.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공식이 있지만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른다고 치고 계산해도 가능하지.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 i제곱이. 그러니까 5 되겠죠. 그래서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지만 자기 자신은 허수다. 허수는 부호가 없는 거 알겠지? 허수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 대소가 정의되지 않는 거야. 허수는. 이런 게 뭐 양수라든지 그런 얘기 전혀 말할 수 없지. 그래서 허수는 원래가 부호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나중에 허수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간단하게 3 플러스 i가 2 플러스 i보다 크냐? 이런 거. 틀릴까 맞을까 이거. 3 플러스 i가 2 플러스 i보다 1만큼 크다. 말도 안 되는 궤도이죠. 왜 말도 안 되느냐면 허수에 대해서는 아예 대소 자체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대소가 정의되지 않는데 어떻게 크다 작다 논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이건 안 되고 그렇지만 이건 또 성립해. 항상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양수이다. 이건 맞아 이거는. 이 표현은 왜 맞느냐면 3 플러스 i에다가 2 플러스 i를 빼면 먼저 계산을 해야지. 먼저 계산은 1인데 1이니까 0보다 큰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느냐면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걸 이쪽으로 넘겼을 때는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넘기는 자체가 말이 안 돼. 왜 넘기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느냐면 허수 자체가 부등식이라는 게 정의되려면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정의되기 때문에 이항이니머니 그런 게 성립하는 거지. 허수인데 허수 자체는 이게 전체를 합쳤을 때는 실수지만 이 자기 자신은 허수잖아. 허수. 허수를 넘겨놓고 그렇게 쓴다는 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건 성립하겠지. 그죠? 이건 맞는 얘기야. 따로따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전체는 실수인 게 맞으니까. 전체는 1이니까. 이런 건 사실 수학적인 개념, 정의랑 관련 있는 건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허수를 배울 때 다시 복습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허수를 조심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A, B가 실수일 때 제일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지. A, B가 실수라는 대전제가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 A도 0이고 B도 0이다. 당연히 성립해. 물론 역도 돼. 역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역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잘못된 건 아니지. 이런 표현 때문에 헷갈릴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거라면 반드시 이거란 얘기를 한 거지 역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역에 관해서 내가 따질 생각이 없고 이거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그건 맞는 얘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 A는 0, B는 0이다. 실수라면 당연히 맞는데 실수 구호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실수라는 전제가 없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면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참 실수하기 쉬운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는 심사숙고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꼼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거지. 그리고 당연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다 보면 틀리기 쉬운 것들이 많아. 이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I면 안 되겠죠? A가 1이고 B가 I라면.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명히 이게 성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허수가 들어있는, 허수일 수도 있는 이런 명제에 관한 판단을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이거 사실 엄청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보면 삼각형 ABC에서 직각삼각형이라면 이쪽이 되겠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도 안 돼. 왜? 그냥 문제에서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지 뭐가 빗변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성립하려면 AC가 빗변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만 했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역으로 이쪽이 성립했다면 직각삼각형인가? 그게 당연하지. 피타고라스가 성립했으니까 직각삼각형.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항상 이제 가정결론. 어느 거라면 반드시 저렇게 되겠는가? 가정결론을 잘 보면서 풀어야 돼, 당연히. 여러분들이 3-5번 꽤 중요한 문제인데 판정이 쉽지 않아, 이거. 위에 1, 2번은 쉬운데 3번부터가 3번이나 4번 같은 문장 조심해야 돼. 이 4번 같은 문장, 특히 3번, 4번 같은 거는 상당히 고난도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지금은 내가 그냥 식을 통해서 풀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학일 맨 뒤에 단원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있는데 그 부등식의 영역 이용해서 부등식을 그려서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단원 배울 때 다시 이런 걸 복습할 거고 우선 현재 배우는 범위에서는 3번 보자. XY가 X 플러스 Y보다 큰데 근데 4보다 더 커.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둘 다 2보다 커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대략 보면 판단이 쉽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정확히 풀려면 부등식의 영역을 도시해서 그 수학이를 맨 뒷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는 방법이 있어. 그리는 방법. 그때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현재 배운 범위에서 이제 풀어본다면 역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 역은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 당연히 저렇게 돼 보이지. 그죠? 근데 사실은 역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디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쪽은 당연히 알겠는데 이쪽 부분이 문제지. 이쪽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이건 지금 오늘 내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야. 3번이나 4번 같은 거. 원래가 어려운 얘기니까 실망하지 말고 봐. 이걸 뭐라고 조작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그리는 걸 배우면 생각보다 쉬운데 지금 아직은 배우기 전이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놨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좌변에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비슷하게 이렇게 변형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건 4보다 크다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쪽이 문제야. 이쪽이. 그래서 이쪽 부분을 그냥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면서 좌변에 뭐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xy 똑같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1은 없었죠. 그러니까 양변에 1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식을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이면 이거이들 따질 때도 뭐 이쪽을 따지든 사실 앞에 있는 이게 문제인데 곱한 식이 더한 식보다 크다. 이 판단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걸 좀 요거도 이렇게 바꿔놓고 판단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 얘기야.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장이야 원래가.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둘 다 2보다 크면 x가 2보다 크면 이거는 1보다 크지. 또 y가 2보다 크니까 이것도 1보다 커. 그러면 1보다 큰 수끼리 곱했으니까 당연히 1보다 커. 맞지? 그죠? 이쪽은 당연히 맞았어. 원래 여러분들이 이런 부등식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이쪽도 성립하고 이쪽도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A가 B보다 크고 C보다 크다는 얘기가 이 말 뜻이 뭐예요? A가 B보다 더 크고 그리고 B가 C보다 크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둘 다 2보다 컸을 때 이걸 만족하겠는가? 대략 보면 일단 이 식은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만족됐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둘 다 2보다 크니까 더했을 때 4보다 큰 거 맞지? 맞다고 판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쪽이 되겠는가? 이쪽이 되겠는가? 곱한 게 더한 거보다 크면서 4보다 크다면 반드시 둘 다 2보다 커야 되겠는가? 이런 게 여러분들이 그리지 않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대략 보면 틀린 발레를 찾아보자. 발레 생각하는 것도 참 그것도 중요해 원래가. 자, xy 곱한 게 더한 거보다 크도록. 그러면 이쪽을 충분히 키워서 만들면 넉넉하게 만들어보자. x에다가 10 정도 만들고 y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만들어보자. 곱한 게 커져야 되니까, 더한 것보다 커져야 되니까 이 정도를 만들면 어떻게 돼? 지금 내가 발레를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 한 개는 2보다 작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쪽은 충분히 키웠어요. 이 정도로 만들어보면 분명히 곱했을 때는 15, 더했을 때는 11.5, 또 4보다 크는 게 당연히 맞지? 맞지만 둘 다 2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지. 이런 게 발레겠지? 그래서 이거 조건으로 얘기하면 앞에 거는 뒤에 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화살표를 맞았으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하기 쉽지 않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4번. 4번 보면 xy 자, 4번 문장. 자, 여기는 xy 플러스 1 이것이 x 플러스 y보다 큰데 2보다 크다고 돼 있어. 자, 요게 둘 다 1보다 크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그러면 요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걸 정확히 해석을 해보자. 자, 요건 무슨 표시라고? 의미가 같다는 표시라고. 필요 충분 조건인데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성립했다는 얘기는 이런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쪽도 성립하고 그리고 이쪽도 성립하는 거지. 이걸 풀어 써보면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 xy 플러스 1, 이 식이 x 플러스 y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겠지. 근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왼쪽으로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인수분해 될 것 같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해서 왼쪽으로 넘겨주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아까 이제 위식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됐어. 1이 없으니까. 여기 1이 없으니까. 지금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둘 다 0보다 크던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그렇게 되겠지. 즉 6의 0보다 크려면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려면 x는 1보다 크겠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x가 1보다 크고 그리고 y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거나, 또는 x도 1보다 작고 그리고 y도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인데, 요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x가 1보다 크다. 그리고 요게 플러스라는 얘기는 y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던가, 쌍으로. 또는 둘 다 1보다 작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 곱했을 때 0보다 크려면 둘 다 0보다 작아도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려면 이런 경우겠지. 그래? 그러면 유식을 해석해보면, 유식을 해석해보니까 둘 다 1보다 크던가 둘 다 1보다 작던가 그런 의미이다. 그런데 더했을 때 2보다 커야지. n드니까. 얘랑 얘랑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y 조건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더했을 때 2보다 큰 게 뭐야? 이거겠지, 이거. 결국은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 식은 결국 뭐랑 같은 얘기라고?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그런 얘기다. 이게 즉 4번은 필요 충분 조건인데 잘 나오는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 이게 중요한 얘기고. 5번은 어떻게 될까 봐보자. 5번. 5번은 x분의 1이 y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 x가 y보다 크다. 이게 무슨 조건인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역수를 취하면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바꿨는데 역수 취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식 변형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역수 취할 때 부동호 바꾸는 건데, 근데 그거는 x랑 y랑 같은 거라는 게 부호가 같을 때, 같은 부호라는 게 전제가 돼 있을 때 그런 거지. 지금 이건 반대 보일 땐 그렇게 안 돼.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이면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1이면 역수 취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지. 방향이 그대로지. 역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안 돼, 이거는. x가 y보다 컸다고 해서 역수 취하는데 부동호가 바뀌는 거. 역으로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 4번 문장이 필요 충분 요건인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야. 자, 3-6번 문자가 실수라고 전제가 돼 있어 지금. 앞에 게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여러분들이 X에다가 Y제곱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0이라고 돼 있는데 Y제곱 플러스 1은 실수제곱 플러스 1이야. Y제곱은 실수제곱이니까 0 이상인데 1을 더했으니까 확실하게 플러스가 보장되겠지. 그러면 곱했을 때 0이라면 원래는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인데 지금 뒤에 거는 항상 플러스가 보장돼 있지. 0 될 수 없지 이건. 그러면 결국 앞에 게 0이 됩니다. 자, 이쪽 당연한 얘기고 역도 당연한, 역은 뭐 당연한 얘기지. x가 0이면 0에다가 뭐를 곱하면 0이겠지. 역은 당연한 얘기다. 이거는 앞에 것이 뒤에 것이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 자, 여기 3번 문장이 틀리기 쉬운데 잘 한번 봐보자.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z제곱. x는 양쪽에 동시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거도 지금 가만히 보면 역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말도 안 돼. x가 0이라고 해서 이런 게 어떻게 0이 돼? y랑 z도 있는데 보장되는 게 아니지? 근데 이쪽을 따지는 게 문제인데요. 이쪽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러면 유식을 내가 어떻게 이제 조목조목 어떻게 해석하나 잘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은 수학적으로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면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야.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z제곱이 0이다. 곱했을 때 0이기 때문에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또 이렇게 되려면 앞에 게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뒤에 거는 보지 말고 앞에 게 0 되려면 실수제곱 실수제곱이 0이지. 실수제곱 실수제곱이 0 되려면 x, y가 둘 다 0 돼야 되겠지. 또는 이것도 실수제곱 실수제곱이 0 되려면 뒤식이 0 되려면 x는 z는 0이겠지. 바꿔 얘기하면 x, y가 같아서 0이거나 또는 x, z이 같아서 0이다. 그런데 어차피 x는 이쪽에도 들어있고 이쪽에도 들어있고 양쪽에 다 들어있어. 그러면 어떤 경우라고 해도 x는 0이라고 말할 수 있지. 맞는 거지, 그죠?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문장이고 3-8번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충분 요건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다. 이것이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기 위한 충분 요건이다. 이것이 위한 충분 요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방향이 이렇게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0이 아니다. 아니라는 걸 이용해서 풀긴 곤란하지.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떠올라? 대우를 쓸 줄 알아야 돼, 대우. 그래서 어렵지도 않으면서 잘 나오는 문장.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이면 이거에다 대우가 뭐야? x-1이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x-1이 0이라면 대우를 싹 쓰면 간단해지겠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라면 반드시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라면 즉 x가 1이면 그런 얘기잖아. x가 1이다. x가 1이라면 반드시 이게 뭐예요? 0이 아니다를 부정해서 0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면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으니까 x가 1이라면 반드시 이게 0이다. 그럼 1을 대입하면 되지. x가 1이라면 이게 반드시 0이니까 x에 대해를 대입하면 되지. x 대신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0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쓰지 말고 대우를 이용해서 풀면 된다. 3-9번 세조건 PQR이 있는데 세조건 PQR에 대해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여기 이제 Q라는 게 있는데 또 P라는 게 있는데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그렇게 돼 있지? 그럼 역으로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조건. 말 그대로 여기서 Q는 P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 반대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 성립하는 방향이 이렇게 성립했다고 돼 있어.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Q는 R이기 위한 충분조건. Q라면 반드시 R이 성립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PQ, QR, RP 뭐 이런 식으로 세 개 관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 보면 Q는 R이 성립하기 위한 충분조건. Q라면 반드시 R이라고 돼 있어. 충분조건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R은 P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 R은 P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 그 모양을 딱 봐봐. 뭐 아무 데서나 출발해보면 P에서 출발은 반드시 Q, Q라면 반드시 R, R이면 반드시 P. 한 바퀴 삥 돌아왔지. 그럼 세 개는 같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 필요충분조건이지. 자, 요걸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R과 P 사이에 관계를 찾으라고 돼 있는데 R이면 반드시 P는 됐어. 근데 이쪽 길을 따라와봐. 3단 논법 기억나지? 3단 논법.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3단 논법. P라면 반드시 Q, Q라면 반드시 R이니까 P라면 반드시 R이라고 말할 수 있지. 3단 논법. 즉 P라면 반드시 R인 거야. 결국은 양쪽이 같이 성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왔다 그러면 무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 P는 R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3-11번에서 2번 문장이랑 3번 문장을 봐보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봐. 일단 P가 뭐냐면 P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A야. A, B, C의 관계에서 A하고 이거의 교집합을 구했더니 A가 됐어. 그럼 어떤 의미야? A가 이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P는 뭐를 뜻하느냐면 B 교집합 C에 A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야. B 교집합 C에. BC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P가 의미하는 게 뭐야? B 교집합 C 속에 이 안에 A가 포함되어 있어. 이게. A가. 교집합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Q라는 조건은 뭔데? Q라는 조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B 합집합 C이다. A하고 이 전체를 합집합을 했을 때 B 합집합 C가 됐다. 얘가 그냥 나왔잖아. 이건 뭔 얘기야 그러면? A가 B 합집합 C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 P는 A가 B 교집합 C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Q라는 건 A가 B 합집합 C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즉 A라는 것이 B 합집합 C 속에 A가 들어있어. BC가 있으면 이 속에 A가 이 안에 어디가 들어있어. A가 합집합 속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A가 교집합에 들어있다면 반드시 합집합에는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 교집합에 들어있으면 반드시 합집합에 들어있다. 그런데 합집합에 들어있다고 해서 교집합에 들어있다는 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A가 어떻게 놓이는데 이렇게 놓이면 되겠지. 이거. A가 이런 식으로 걸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합집합에는 들어있지만 교집합에 들어있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정확히 얘기하면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자, 여기 3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석해 보면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근데 또 한 가지 알아둘 거는 B라는 집합 속에 A라는 집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A는 B이기 위한 A가 지금 B에 들어있다 그랬지. 그죠? 포함되어 있다.
A가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여러분들이 집합이라는 거는 집합의 구성원은 원소인 거지. 원소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돼. 어떤 원소가 A 원소라면 반드시 B 원소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B 원소라고 해서 A 원소라는 보장은 없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B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A 속에 들어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A는 B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되겠지? 자, 지금부터 기타 유형 4-1번 봐봐.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봐보자.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 A가 있는데 여기 보면 X가 A 원소라면 반드시 2분의 X는 A 원소이다. X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그거 절반에 해당되는 2분의 X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2가 들어있었다. 2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X가 A에 들어있으면 2분의 X가 반드시 들어있어. 예를 들어 뭐 2가 들어있다고 치면 이거를 절반했을 때 1은 반드시 들어있어. 근데 저 문장의 뜻이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1이 들어있지. 앞에 건 지우고 여기서 생각해봐. 1을 X라고 잡으면 1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2분의 1도 들어있지. 1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2분의 1도 들어있다. 근데 2분의 1이 들어있으면 다시 반드시 4분의 1도 들어있겠지. 연쇄적으로 계속 들어있다는 의미인 거지. 이게 뭐 저거를 딱 한 번만 적용을 해서 2가 들어있으면 1이 들어있다. 여기까지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지. 저 표현 자체가 X가 들어있으면 절반은 반드시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다시 1이 들어있는 건 확실했으니까 1을 X라고 잡으면 1이 저기에서 X라고 생각을 하면 1이 들어있다면 반드시 2분의 1도 들어있고 또 2분의 1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4분의 1도 들어있을 거고 끝없이 계속 들어있겠죠. 그죠? 계속해서 갈수록 작아지긴 하지만 어차피 끝없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은 틀려 맞아. 2가 A의 원소라면 A는 무한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한집합. 원소가 끝없이 많은 거를 한없이 많은 걸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끝이 없지. 무수히 많지 원소가.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봤는데 저기 있는 문장들을 이제 판단해 보자. 자,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조건이 X가 들어있다면 실수의 부분집합이야. 실수. 어쨌든 간에 X가 들어있다면 2분의 X가 반드시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항상 명제라는 것은 반드시 성립하면 맞는 거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될 수 있으면 거짓이다. 그게 이제 결국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봐보자. 0이 들어있다. 0이 들어있다면 무한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0을 집어넣어봐 X에다. 0이 들어있으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해봐. 0 대입하면 또 0 나오지. 0이라는 수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해서 0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0이 들어있을 때 무한집합이다. 틀려 맞아.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은 뭐가 중요한 문장이냐면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이 틀리나 맞나 봐봐. 이거랑 비교했을 때 0이 들어있다면 A는 유한집합이다. 영이 들어있다면 A는 유한집합이다. 참 여러분들이 명제를 처음 배울 때 저런 문장들이 제일 아주 헷갈리고 어려운 문장이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넌센스 같은 문제인데 0이 들어있다면 유한집합인가? 틀리겠어 맞겠어 생각해봐. 0 들어있을 때 유한집합이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뭐라냐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아무리 0을 대입해도 0밖에 안 나오지. 그러면 대략 유한집합 같지, 그죠?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문장 뜻을 잘 봐. 문제 내는 사람이 0이 들어있다는 거랬지? 0만 들어있다 그 소리는 아니지. 예를 들어 이제 이 문장은 틀리나 만다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0이 들어있다면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 문장부터 가봐. 이 문장은 틀릴까 맞을까? 여기다가 아무리 0을 집어넣어서 조작을 해도 0은 생길 수가 있지만 1은 생기지 않지. 그렇지만 이 문장이 틀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틀렸다. 왜 틀렸느냐면 문장을 잘 봐. 항상 주어진 조건 그대로를 해석해야 되는 거지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 문제 내는 사람이 0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지 1이 안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지. 1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야. 문제 내는 사람이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요. 0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근데 1을 뭐 2분의 1, 4분의 1, 1은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0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예를 들어 1은 집합이었다면 0이 들어있는데 1도 들어있는 거잖아. 1도. 0과 1은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다가 아무리 0을 집어넣어도 1은 안 나와. 또 역으로 1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0이 나오는 게 아니야. 0과 1은 전혀 상관이 없어. 0이 들어있다고 해서 1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를 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지. 0과 1은 전혀 별개니까. 그러니까 0이 들어있다면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오진 않지.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명제를 처음에 배울 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명제 체질이 돼야 돼. 명제 체질. 반드시 보장돼야 맞는 거.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틀리는 거. 0이 들어있다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0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1이 안 들어있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 0이 들어있다는 조건 이렇게 돼 있어도 1은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 얘기야. 0이 들어있다고 했지만 0만 들어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뭐 100이 있을지 1000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지. 0이 들어있는데 다른 원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장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유한집합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참 조심할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명제 배울 때 가장 헷갈리는 문장이 이런 것들이요. 보장되지 않는 거 틀린 거, 그걸 잘 찾아내야 돼. 자, 이번에는 1이 들어있다면 유한집합이다. 이거는 딱 보니까 틀렸지? 틀린 이유가 명확히 틀린 거야. 1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4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1. 연쇄적으로 계속 새로운 수가 생겨. 그러면 유한집합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면 1이 들어있다면 A는 무한집합이다.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지. 이렇게 만약에 문장을 바꿔주면 1을 대입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수가 생기니까 맞는 문장이야 저거. 근데 이 문장은 틀렸다. 자, 3번 문장이 참 중요한데 A가 유한집합이면 끝이 있는 집합이야.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개수를 셀 수도 있는 유한집합. 그렇다면 루트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정하면 3번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딱 보니까 대우를 쓸 생각을 해야 되겠지. 대우. 유한집합이라면 루트 2가 들어있지 않은데 대우가 어떻게 돼? 대우. 그래서 어떤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의 여부가 항상 같다. 루트 2가 A의 원소라면 이거 대우를 써보면 A에 들어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들어있다면 A가 무한집합이다. 이거는 분명히 맞죠? 루트 2가 들어있다면 집어넣어봐 직접. 루트 2 대입하면 2분의 루트 2, 4분의 루트 2, 8분의 루트 2. 계속해서 새로운 원소가 생기기 때문에 무한집합인 걸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이 맞으니까 또 유한집합과 유한집합의 부정은 무한집합인 거고 이 문장이 맞기 때문에 위에 거는 맞다고 할 수 있다. 밑에 거는 뭐 간단하게 반려 같은 걸 잡아도 되고 4번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자. X가 들어있고 Y가 들어있다면 X, Y가 들어있다면 더했을 때 들어있는 거. 예를 들어 1이 들어있어.
1이 들어있으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절반이 계속 들어있어. 또 그럼 1만 가지고 이해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또 2 갖다가 해도 돼. 2가 들어있으면 1, 2분의 1, 4분의 1 계속 만들 수가 있어. 좀 1부터 해서 이런 세트를 가지고 있고 2부터 해서 이런 세트를 가질 수도 있어. 근데 1이 있고 2가 있었다고 해서 3이 있다는 보장은 없지. 3이 있다는 보장이 없어. 또 여기서 더해봐도 돼. 이렇게만 더해봐도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4분의 1과 2분의 1 있지만 4분의 3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없잖아 지금.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없다 그래도 틀리지만 있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그래서 4번이나 5번 같은 문장은 가볍게 판단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 판정할 수 있어. 자, 4-3번도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봐보자. fx랑 gx 뭐 함수라고 돼 있지만 그냥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 헷갈리기 전에 함수라고 준 거야. 여기 지금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0이다.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랑 gx를 곱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즉 바꿔 얘기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이다 그런 뜻인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이다. 그런 의미로 되겠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그 다음에 집합을 잡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둘 다 0 될 수도 있어. 둘 다 0이 될 수도 있지만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이다. fx랑 gx 중에서 적어 단계는 0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fx가 0 되는 원소를 이용해서 a라는 집합을 만들고 gx가 0 되는 원소를 이용해서 b라는 집합을 만들었어. 집합 표시를 봐봐. fx가 0인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 gx가 0 되는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면 이거 0 되는 이 집합의 이 방정식의 근, 한마디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이 집합의 원소고 또 gx가 0 되는 방정식의 근이 b라는 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0 되거나 또는 이게 0 된다고 돼 있어 지금. 자, 잘 들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이거나 또는 gx가 0이다. 그러면 모든 실수가 여기 들어있든 둘 중에 적어둔 곳에 들어있어야 되지. 문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다. 근데 이게 0 되는 걸 A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 즉 바꿔 얘기하면 모든 실수가 이 속에 들어있거나 둘 중에 적어둔 곳에는 들어있지. 모든 실수가. 그렇다면 뭐 A의 몇 개고 B의 몇 개인지를 알 수 없지. 각각의 몇 개인지는 보장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여기 한 개 들어있고 나머지 여기 다 들어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 몇 개인지 여기 몇 개인지 각각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거는 A 합집합 B를 만들면 A 합집합 B는 모든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A 합집합 B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실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즉 A 합집합 B는 모든 실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무한집합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 모든 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니까 당연히 무한집합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알겠지? A 합집합 B는 모든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무한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찾아가 보자. 자, 이걸 전제로 해서 어디 가면 잘 찾아봐. A 합집합 B가 모든 실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한집합이다. 그렇지만 A, B 각각에 대해서는 정할 수가 없지. 응? 합집합이 무한집합인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한두 개 쓸 테니까 봐봐. 합집합이 무한집합이야. 그런데 A가 무한집합이다. 합집합은 무한집합인데 A가 무한집합이다. 말도 안 되지. A는 유한인데 B가 무한일지도 모르지. 또
B가 무한이다. B가 무한이다. 돼, 안 돼? 당연히 틀렸지. B가 무한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세 번째, A랑 B가 둘 다 무한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 개만 무한일 수도 있지. 합집합이 무한집합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A가 원소를 한 개 가지고 있고 한 개만 가지고 있고 그나머지 B가 다 가질 수 있는 문제지. 각각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합집합이 무한집합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느 게 맞을까 문장이? A, B가 둘 다 무한이다. 보장되지 않아. 둘 다 유한이다. 이거는 결코 생길 수가 없죠. 1번과 틀린 이유가 달라. 1번은 둘 다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으니까 틀린 거. 둘 다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결코 일어날 수 없으니까 틀린 거야. 근데 3번은 말할 수 있지. 둘 중에서 합집합이 무한집합이라는 얘기는 적어 단계는 무한집합이 있겠지. 둘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둘 중에서 적어 단계는 무한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3번은 A가 유한이면 가정했잖아. 둘 중에 적어 단계는 무한인데 근데 A가 유한이라고 가정이. 그러니까 반드시 B는 무한이 돼야지. A는 이미 유한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4-10번. 여기 이제 주어진 명제 중에 옳지 않은 거 그렇게 돼 있는데 실수 A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는 A가 B보다 작은 것은 A가 B보다 작은 것은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이렇게 돼 있지. 그죠? 그냥 조건을 따져보자. A가 B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A-B는 어떻게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는 확실하게 마이너스지. 작은 수에다가 큰 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플러스가 됐지. 얘는 플러스인 거고 절대값 씌우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됐어. A가 B보다 작으니까 안에 들어있는 건 얘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씌우니까 플러스가 됐지. 그런 거 맞지 그럼? 역도 어떻게 될까 역도? 원래가 여러분들이 절대값 씌웠을 때 자기 자신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나왔던 얘기야? 얘가 0보다 작다는 얘기지.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씌웠을 때 더 크겠지. 얘가 만약에 0이면 절대값 씌웠을 때 같을 거고 얘가 양수여도 절대값 씌웠을 때 같은데 절대값 씌웠을 때 자기 자신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 이수가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그럼 A가 B보다 작은 거지. 필요 충분 요건이다. 맞는 거예요. 근데 2번이나 3번 이런 문장들 2번 문장을 보면 X가 A보다 작고 크고 X가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은 X가 존재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존재하면 그러면 A는 B보다 작다. 이거는 뭐 필요 충분 조건 그런 걸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이면 그랬지. 그지?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 X가 A보다는 크고 X가 B보다는 작은 X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가 뭔데?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부등식을 풀어봐.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즉 A와 B 사이에 뭔가가 있다 그런 얘기지. A와 B 사이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A랑 B 사이에 뭔가가 있으니까 A는 B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맞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고. 3번. X가 A보다 크거 나왔다. X가 B보다 작거 나왔다. 이거인 실수 X가 존재한다. A보다 커 나왔고 그리고 B보다 작거 나왔다. 실수 AB가 존재하면 실수 X가 존재하면 A가 B보다 작거 나왔다. 당연히 맞아 보이지? 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즉 X 입장에서 보면 A보다 커 나왔고 B보다는 작거 나왔대.
이런 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 개가 모두 같다면 등호였을 거고, 세 개가 모두 같지 않다면, 세 개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면 그럼 a가 b보다 작은 거 있고, 그럼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자, 4번. a가 b보다 작으면 x가 a보다는 커나 같고 x가 b보다는 작거나 같은, a보다는 커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x가 존재한다. a가 b보다 작으면, 여러분들이 부등식에서 예를 들어 이 문장 보기 전에 이런 거 넣어보자. 예를 들어 x가 1이면 이 문장은 틀려 만나봐봐. 1이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틀릴까 맞을까? 여러분들이 작거나 같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해. 작거나 같다는 말의 뜻은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응? 작거나 또는 같다 그런 얘기지. 작거나 또는 같다.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이잖아. 당연히 작거나 또는 같은 거지. 작으면서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지. 또는이지, 또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지. 그럼 x가 1이면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맞는 거지. 작진 않지만 같긴 하니까 맞는 거지. 그냥 명제상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포함관계에서 이해를 해도 돼. x가 1이면 1을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맞는 거잖아. 1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맞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a가 b보다 작으니까 수직선에서 그려보면 a가 b보다 작아.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야. 수직선이. 그렇다면 a보다는 커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x가 존재한다. 물론 여기서 등을 빼도 맞겠지? 등을 빼도 맞지만 세워도 틀린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기 어떤 x를 잡아가지고 얘는 a보다 커나 같다. 맞잖아. 얘가 a보다 크지만 큰 거를 크거나 같다 그래도 크거나 같다라고. 크고 같다가 아니고 크거나 같다니까. 그죠? 이렇게 a, b 사이에 두 개가 같지 않으면 어떤 x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입장에서 보면 a보다 커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맞는 거지. 그래서 문장이 이제 헷갈리기 쉽고, 5번 문장은 어떻게 되나 봐봐. a, b를 곱했을 때 0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둘 다 0이 아닌 거지. 둘 다 0이 아닌데, 둘 다 0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는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대충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응? A, B가 0이 아니라는 거. 응? 절대값 A 플러스 B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 작다. 이런 거하고. 그냥 이거를 뭐 복잡하게 식을 안 써도 그냥 이해를 해봐.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봐. 이게 무슨 얘기인가. A 플러스 B 더해서 절대값을 씌운 것이 각각의 절대값 씌운 것보다 작다고 돼 있어. 그러면 각각이 씌웠을 때 이게 커질 수 있으려면 이걸 한꺼번에 더했을 때는 그냥 따로따로 더한 것보다 작아졌다는 얘기는 반대보겠지, 반대보. A랑 B가 반대보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상쇄돼서 작아졌겠지. 예를 들어 뭐 한 개는 플러스고 한 개 마이너스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반드시 돼야지? 절대값 씌우 먼저 더해서 절대값 씌우면 각각 씌운 것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거. 복잡하게 시간 써도 이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한 개가 플러스고 한 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만족했을 거라.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 또 이제 서술형 같은 거 대비할 때는 내가 식으로 또 다 정리하고 풀고 할 거야. 근데 우선은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그런 상황 판단이 중요해. 굳이 식을 안 써도 이해를 해보면 당연한 얘기지. 먼저 더하고 절대값 씌웠을 때 작아졌다는 얘기는 A, B가 반대보거든. 그러면 반대보니까 곱했을 때 0이 아닌 건 맞지? 이건 맞아, 이거는. 그런데 이거이면 이거에 대한 말도 안 되지, 그죠? 곱했을 때 0이 아니라고 해서 반대보라는 건 보장되지 않지. 자, 그러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